야, 그 지난 시간에 그 방어작용 얘기하면서 선생님 이렇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 빼먹은 내용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거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혈액형 얘기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그 지난주에 그 병원체 방어작용 얘기할 때 병원체 얘기할 때 니네 그 세균이지 세균. 세균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들이 쭉 있잖아. 대표적인 게 뭐 폐렴, 파상풍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뭐 결핵, 임질, 뭐 매독 등등등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세균에 의해서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약을 먹어요. 항생제라는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한다고. 항생제. 문제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 보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해준 것 같더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 바이러스성 질병 있잖아.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은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서 치료는 하는데,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데, 얘도 단세포 생물이고 얘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잖아. 근데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워낙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항바이러스제를 만들기도 어렵고요. 만드는 와중에 돌연변이가 나타나 버려. 그래서 사실은 세균성 질병은 항생제로 뭐 치료를 하는데 바이러스성 질병은 사실은 치료보다는 뭐에 더 초점을 맞춘다? 예방하는 거. 예방주사 맞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세균은 항생제로 치료를 하지만 바이러스도 치료제가 있기는 하지만 얘는 치료보다는 예방에도 우선을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네 이 코로나 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 난리인 거잖아. 근데 지금 보면 뭐 뉴스에도 계속 나오지만 뭐 영국에서도 그 돌연변이가 막 2종류, 3종류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그 돌연변이가 2종류가 동시에 감염된 사람 사례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치료제를 막 물론 이제 한쪽에서 만들어내고 있긴 하지만 치료제보다도 지금 뭐에 주안을 두고 있어? 백신. 무슨 뭐 모더나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들 뭐 이름도 이상해. 기억도 안 나. 뭐 아스트라제네카인지 뭐인지 뭐 하여튼 뭐 그게 다 뭐야? 따지면 백신이야, 백신. 그지? 그래서 치료보다는 백신에 우선을 둡니다. 옛날에 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적이 있지. 그것도 뭐야?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독감이라는 병이 있잖아. 감기하고 약간 유사한 증상이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감기는 바이러스의 종류를 알 수가 없어. 니네가 평생 걸리는 감기는 다 다른 바이러스야. 그냥 그 바이러스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을 감기라고 하는 거지. 근데 독감은 바이러스 딱 정해져 있거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근데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신종플루라고, 신종 인플루엔자 그래갖고 줄여서 신종플루라고 한 거지. 그래서 그것도 막 부랴부랴 치료제 만들었지. 그 치료제가 뭐야? 타미플루야, 타미플루. 그치? 치료제가 타미플루인 거고, 지금은 어때? 이제 그게 조금 이제 괜찮아져갖고, 예방주사가 이미 개발이 돼서, 요즘에는, 독감, 뭐, A형, B형 이렇게 구분하잖아? 그 중에 하나가 신종플루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예방주사로 이제 배치를 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이제 타미플루라는 치료제를 맞았고, 정확하더만, 독감 B형인가, 그게? 신종플루가? B형이면 무조건 3일 동안 타미플루 먹는 거야. 걸리면 일단. 그래서 이제 걸리기 전에 예방주사 맞기는 한다만 걸리면 딱 타미플루 3일. 열 떨어지면 퇴원 뭐 이렇게 되더라고. 그지? 근데 코로나도 잠잠해지면 어느 순간이 그렇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을까? 있길 바란다. 그지? 있길 바라는데 지금 워낙 전 세계적으로 문제여가지고. 그지?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 항생제하고 항바이러스의 차이도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이어서 자, 혈액형 얘기를 좀 마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혈액형. 지난 시간에 ABO식하고 RH식 혈액형 이제 두 가지 얘기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암기가 돼 있어야 돼. ABO식 혈액형이 4종류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럼 그때 각 혈액형들의 응집원, 응집소는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다 좀 적어놓고 시작할게. 자. 그림은 안 그릴게. 자, 응집원, 응집소.
응집원은 이제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 일종의 항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고, 응집소는 일종의 항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A형인 사람은 A 응집원을 가지고 있고, 응집소는 베타를 가지고 있다 그랬고, B형인 사람은 응집원은 B를 가지고 있고, 응집소는 알파를 갖고 있다 그랬어. 그래서 알파하고 A가 서로 만나면 응집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 P 속에는 서로 응집이 안 되는 걸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지. 그 다음에 O형인 경우에는 응집원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응집소가 둘 다 있더라. 그 다음에 AB형인 사람은 보니까 응집원을 AB를 다 가지고 있더라. 이 사람은 보니까 응집소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 했어. 자,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김에 RH식도 하면. 자, RH식 혈액형은 RH 플러스형이 있고 RH 마이너스형이 있다 그랬어. 자, 이 A 응집원, B 응집원과는 별개로 RH 응집원이라는 게 또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RH 플러스인 사람은 RH 응집원이 있더라 이거야. 뭐 문제에 따라서 이걸 D 응집원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D 응집원, RH 응집원이 있는 거야. 근데 응집소는 없더라 이거지. 응집소는 당연히 없어야지. 왜냐면 RH식은 응집원이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응집소가 있으면 응집되는 거니까. 근데 RH-형인 사람은 응집원 없더라는 거야. 그럼 응집소가 있을 줄 알았더니 응집소도 없더라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RH-형인 사람은 응집소가 없는데 만약에 뭐 어떤 경로가 됐든지 간에 이 RH 플러스 P하고 응집원하고 만나면 응집소가 생기더라 이거지. 그래서 RH 응집소는 RH 응집소라고도 하지만 보통 델타 응집소 이렇게 라고도 얘기합니다. 델타 응집소 또는 RH 응집소. 그래서 RH 플러스를 만나면 이 델타 응집소가 생긴다 이 말. 생긴다. 생긴다. 자, 근데 요 관계를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열 관계만 좀 얘기해 보자. 수열 관계. 자, 수열이라는 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내 피를 주는 거잖아. 그지? 제공하는 거잖아. 헌혈 해봤냐, 헌혈? 선생님이 헌혈을 못한 지가 한 7, 8년 되는 것 같아. 내 원래 꿈이 뭐였냐면 내 평생 헌혈 50번 하는 게 꿈이거든. 근데 지금까지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12번을 했는데 12번을 했는데 그 13번째가 아직까지 한 7, 8년 전에 12번째 하고 13번째 못하고 있는데 그지? 아, 헌혈 꼭 나 50번 하는 게 내 꿈인데. 나이는 어려우신 것 같아. 왜 그때 예전에 헌혈하러 갔을 때 그 헌혈을 그 차가 됐던 헌혈이 집이 됐던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잖아. 마른 장작이 잘 탄다고. 피 엄청 잘 나온다고. 바늘을 꽂는 족족 피가 막 나온다고. 장난 아니라서 피 되게 잘 나온다고 그랬어. 그지? 선생님 이제 헌혈 많이 해봤잖아. 12번이면 많이 해본 거잖아. 헌혈하고 나서도 큰 문제는 없더라고. 근데 이제 모르지.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피 뽑으면 이제 쏙 들어가가지고 방에서 시름시름 알 수도 있겠으나 근데 헌혈을 아무나 안 해줘 사실. 그 표준 체중도 딱 오바가 돼야 되고 그 적정 체중이 있어. 그것도 오바가 돼야 되고 뭐 여행 금지 지역에 여행도 갔다 오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 잘 걸리는 지역에 뭐 갔다 온 적도 없어야 되고 3개월 이내에 하여튼 뭐 여러 조건들이 있어. 그지? 술 먹으면 안 되고 술 먹은 다음 날 가서 헌혈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내 피를 뽑는 건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건 알지. 그냥 바늘 꽂으면 빨간 피 쫙 나오는 건 전혈이라 그래. 그래서 그냥 여기 손에다 뭐 주고 이렇게 주먹 한 10번 줬다 폈다 하면 여기 한 450ml 그냥 꽉 차는 거야. 근데 전혈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혈은 그냥 다 빼는 거야. 빨간색까지. 그러면은 헌혈 언제 할 수 있냐면 이 2달 있다가 헌혈 또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피가 빠져나간 것만큼 내 몸에서 생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헌혈이 한 2달 정도 걸리거든. 근데 성분 헌혈이라는 게 있어. 바늘 꽂는 건 똑같아. 되게 무서워 바늘. 굵어가지고 엄청 뾰족하거든. 이걸로 사람 찌르면 죽을지도 모를 거야. 나는 이 선생님 약간 그런 게 좀 있어. 이렇게 바늘 찌르는 걸 꼭 보고 싶더라고. 이렇게 꼭 봐. 아프긴 한데 꼭 봐야 돼. 이게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 반창고 쪽에 누워 있으면 피가 이렇게 빨간색 피가 나와가지고 기계가 하나가 있어. 지금은 기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계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그 선이 호스가 연결이 돼 있어. 그럼 빨간색 피가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징징 기계가 돌아. 한 30분 누워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30분 누워있으면서 보면은 그 기계 밑에 이렇게 또 팩이 달려있어. 그래서 노란색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거기에 뭐야? 그게 혈장이야, 혈장. 그러니까 내 피가 들어가서 혈장만 따로 분리해. 이게 원심 분리기인 거야. 그리고 빨간색 핀 다시 넣어줘.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다시 넣어줘. 그러면은 회복이 그만큼 빨라서 2주 있다 또 헌혈할 수 있어. 성분이, 근데 내가 물어봤어. 간호사한테 이거 뭐 차이가 뭐냐. 어차피 이렇게 전혈을 해서 그냥 피를, 빨간 피를 그냥 가져가면 어차피 또 분리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장에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만 항체라도 좋은 건 혈장에 다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피 뽑을 때 시간이 좀 걸려도 여기서 성분 헌혈을 해서 가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더라는 거지. 그죠? 시간은 좀 뽑는 사람 입장에서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요즘은 안 가봤는데 내가 가장 최근에 갔을 때가 한 7, 8년 전이었잖아. 되게 좋아. 편한 의자에 누워갖고 앞에 TV로 막 TV 볼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고 그거 다 끝나고 나면은 여기 먹을 거 간식 쌓여있어. 음료수 마시면서 간식 먹고 그러고 가는 거지. 예전에 이제 선생님 대학교 때는 공중전화 카드 같은 것도 주고 그랬어. 그때 핸드폰 별로 없던 시절엔 공중전화가 기가 많았잖아. 공중전화 카드 주고 그랬어. 혹은 영화 티켓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문상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헌혈의 집마다 달라. 헌혈의 집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수혈이 다른 사람한테 피 주는 거야. 너무 옛날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자, 수혈 관계는 꼭 요거만 기억. 기본적으로 대량의 피를 줄 때는 대량으로 수혈을 해줄 때는 무조건 같은 혈액형끼리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ABOC과 RHC까지 둘 다 맞아야 되겠지? 대량으로 헌혈을 할 때는 무조건 기본적으로는 같은 혈액형끼리만 할 수 있는 거야. 같은 혈액형끼리만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항상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는 당연한 얘기니까 소량으로 헌혈할 때 얘기가 나오는데 잘 봐. 소량으로 헌혈할 때는 혈액형이 달라도 줄 수 있거든. 그럼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주는 사람의 응집원하고 받는 사람의 응집소 관계만 따지면 돼.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응집원하고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만나서 응집만 안 되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자, 자 여기 이제 요거 두 개를 고려해갖고 여기다 이제 거기 표 나와 있잖아. 자, 예를 들어 여기 A형인 사람이 있어. 자, 기본적으로 대량으로 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냥 우리 이제 ABO식만 갖고 얘기해보자. A형끼리만 사실은 수혈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A형끼리만. 그러면 자 여기에 B형이 있어. 그럼 B형도 기본적으로는 B형끼리만 서로 수혈해주고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O형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O형. 그럼 O형도 기본적으로는 O형끼리만 사실은 수혈을 해줄 수 있어. O형끼리만. 그거는 AB형도 마찬가지겠죠? AB형은. AB형도 기본적으로 AB형끼리만 서로 수혈해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이제 피를 대량으로 줄 때고 급할 때 소량으로 줄 때는 요 관계.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서로 응집이 안 되면 되는 거야. 이 둘이 서로 응집 안 되면 줄 수 있는 거야. 자, 봐봐. A형인 사람의 피를 AB형한테 준다고 해보자. 그럼 A형인 사람의 응집원은 A잖아. 맞아? 근데 받는 AB형 입장에서는 응집소가 없지. 그럼 이렇게 주더라도 응집이 안 되니까 줄 수 있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B형이 AB형한테 만약에 소량으로 헌혈을 해준다고 치자. 그러면 주는 사람의 응집원은 B인 거잖아. 근데 받는 사람은 응집소가 없으니까 어때? 응집 안 되지? 줄 수 있어. 자, O형을 보자고. O형이 AB형한테 예를 들어서 헌혈한다고 칩시다. 그럼 자, O형은 응집원 없잖아. 근데 받는 AB형도 응집소가 없잖아. 당연히 줄 수 있는 겁니다. 맞아? 당연히 줄 수 있는. 자, 그런데 AB형이 A형한테 준다 생각해 보자고. AB형이 A형한테. 주는 AB형은 응집원이 AB가 다 있잖아. 근데 받는 A형은 응집소가 베타가 있잖아. 못 줘. 못 주는 거야. 맞지?
왜냐면 주는 AB 중에 B하고 베타가 맞는 응집될 테니까. 자, AB형이 O형한테 준다고 해보자고. 주는 입장에서는 응집원이 A, B인 거잖아. 받는 O형 입장에서는 응집소가 알파, 베타가 다 있거든. 둘이 만나서 응집되니까 못 줘. AB형이 B한테 주는 입장에서 A, B인데 B형은 응집소를 알파를 갖고 있으니까 A하고 알파 만나면 응집되니까 못 줘. 맞지? 자, 그 다음에 A형이 O형한테 또 이렇게 준다고 해봅시다. 그럼 자, 마찬가지로 받는 O형은 알파, 베타가 다 있는데 A형은 A 응집원이 있는 거 아니야? 못 줘. 응집돼서. B형이 O형한테 준다 하자. 주는 입장에서 B를 갖고 있는데 받는 놈이 베타 갖고 있거든? 못 줘. 자, O형이 A형한테 준다 해봐. 주는 놈은 응집원이 없는 거야. 받는 놈 응집소 있어도 주는 놈이 응집원이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거야. 그제? 그 다음에 O형이 B형한테. 마찬가지로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응집원이 없는데 받는 놈 뭐 있다 한데 응집이 안 되겠지. 주는 사람이 응집원이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거야. 자, 종합하면 지금 여기 주황색하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수열 관계, 소량으로 수열할 때 관계인데 O형은 결국 뭐야? 줄 수만 있어. O형 있냐? O형 여기? O형인 사람? 아주 희생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 그지? 받지를 못해. 남 퍼주기만 하는 거야. 그지? 니네 사업하면 안 되는 거야. 사업하면 말아먹을 수도 있다. 뭐 그냥 뭐 수열이니까 관계 없을 수 있죠. AB형인 사람 있냐? AB형 없어? 아주 이기적인 놈. 뭐 하나 주질 못해. 그지? 받기만 해. AB형 없지? 웃자고 하는 얘기야. 진짜 AB형인데 미리 알고 손 안 든 거면 그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소량으로 수혈할 때 O형은 줄 수만 있고 AB형은 받을 수만 있더라. 그지? 받을 수. A하고 B하고 관계는 어때요? 뭐 절대 못 주지. 봐봐. A에서 B한테 주면 A 알파 만나서 응집돼. B한테 A형 주면 B형을 A형한테 주면.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응집원, 받는 사람이 응집소 관계를 꼭 따져야 돼. 왜 그 주는 사람의 응집소는 왜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량일 때는 그 상관이 없더라는 거지. 근데 이게 소량이라는 전제가 붙는 이유가 대량이 되면 어떻게 돼버려? 자, 예를 들어서 O형을 A형한테 대량으로 줘버리면 결국에는 얘랑 응집이 되더란 얘기지. 근데 소량으로 될 때는 요 관계만 따져보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소량일 때는. 어차피 대량으로는 못 준다. 그게 의학적으로 뭐 그 용량이 정해져 있겠지. 혈액형이 다른 경우에 소량으로 수혈을 해줘도 이게 문제가 없을 만큼 어떤 그 적정 용량이 있겠지. 그건 내가 뭐 의사 선생님이 아니니까 정확히는 내가 모르겠다만, 그지? 그래서 요 관계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돼. 그래서 혈액형 얘기는 요게 단데 중요한 거는 니네 이제 나중에 요 관계를 이용해서 뭐 수열 관계가 사실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문제 보면 알겠지만 전체 학생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몇 명이 이거 따지는 게 이제 주로 나오지. 혈액형에서는 거기 한번 봐볼게. 뒤에 뒤에 문제 보면은 근데 그 우리 교재에서 개념 확인 문제 뒤에 쭉 넘어가면은 87페이지 봐봐. 10번부터 나오거든. 10번부터. 보이니? 자, 거기서 87페이지. 자, 7페이지 보면은 일단 그 10번 문제는 좀 이따 풀 건데 10번 문제에서 거기 두 번째 동그라미에 줄 거 봐봐. 야, 가족이 4명이 나오는데 혈액형이 모두 다르다 그러면 뭐야 무조건? 이거 하나씩 다 있는 거야. 알겠어? 이거 특히 유전 파트에서도 혈액형하고 같이 합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 일단 뒤에 넘겨서 11번, 12번을 한번 봐볼게. 자, 특히 11번 한번 봐봅시다. 11번. 이제 11번 문제. 혈액형에서는 요런 류의 문제가 또 나온다. 이제 변별력이 있는 문제로는 요 문제 나오는 거고, 혈액형이 단독으로 나올 땐 요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보통은 이 뒤에 유전에서 가계도하고 이제 같이
섞어서 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야. 자, 보면은 100명의 학생 집단이 있고, 자,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 자, 여기 보면은, 봐. 지금 11번이지? 응집원 기억을 가지지 않는 학생, 그리고 응집원 기억과 니은을 모두 가지지 않는 학생. 자, 응집소 디귿을 가진 학생. 자,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학생 수가 표시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55명, 27명, 50. 자,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는 100명인데 이거 합쳐보면 100명이 넘죠? 그러니까 조건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야. 자, 거기 보면은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일단 A형인 학생의 수가 B형인 학생의 수보다 많다 이렇게 돼 있어. 일단 이게 이제 조건이 하나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요 표를 보면 봐라. 응집원 기억이라 했으니까 ABO식 혈액형에서는 응집원이 A하고 B 두 종류가 있는데 이 기억이 A인지 B인지 모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A인 경우 B인 경우 둘 다 따져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 또 하나 힌트가 들어있어. 응집원 기억과 니은이 모두 없다라는 건 기억이 A면 니은이 B일 텐데 A, B가 둘 다 없다는 얘기지? 결국 O형이란 얘기지. O형. O형. 그죠? O형이야. 자, 이 집단에는 A형, B형, O형, A, B형이 다 있다 했으니까, 자, 100명 중에 27명이 O형이란 얘기인 겁니다. 일단. 그죠? O형 찾은 거야. O형 찾은 거야. O형이 27명 일단. 자, 그러면은 응집원 기억을 가지지 않았다 했으니까 가정을 하는 거야. 해봐. 야, 응집원 기억을 자, 기억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응집원 A라고 하자고. 그러면 응집원 A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건 뭐가 되는 거지? 응집원 A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뭐야? B형, O형, AB형을 합한 학생 수란 얘기지. 맞아? 이해돼? 응집원 기억이 A라면 A를 가지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뭐야? 아, B랑 O형이구나. 그지? B랑 O형. 그러면은 자, 만약에 응집원 기억이 만약에 A라면 결국 B형과 O형의 합이 55명이란 얘기지? 근데 이건 어차피 불변이잖아. 그러면 O형이 몇 명이야? 27명이니까 결국 요거 따지면은 B형이 28명이 나와. 맞지? B형이 28명이 나오고 O형이 27명이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응집소 디귿을 가진 학생이래. 그럼 응집소 디귿도 마찬가지로 뭐야?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경우를 다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얘를 알파 베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맞지? 알파 베타 중에 하나. 자, 응집소 디귿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근데 기억이 A인 건 어떻게 알아요? 가정한다고. 가정. 그러니까 모르니까. 기억이 A인지 B인지 모르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 A인 경우 따지는 거고, 기억이 자 B인 경우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응집원 기억이 가만 있어봐. 응집원 기억이 B인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또 요것도 하나 적어 놓을 수 있겠지? 자, A형, B형, O형, AB형 합이 얼마다? 100명인 거. 요것도 하나 일단 써놔야 될 거고. 맞지? 이건 맨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니까. 그리고 응집원 기억이 A라면 거기서 B형과 O형의 인원수 계산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근데 응집소 디귿이 있어야 되는데. 자, 디귿이 만약에 이것도 또 응집소 디귿도 따져야 되네. 저것도 5를 포함하고 있어서. 예? 아닌가? 그렇지. 응집소 디귿이면 이것도 O형을 포함한 거죠. 맞지? 그러니까 일단 이 디귿이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해볼까 우리? 알파라고 해봐. 그러면 알파를 갖는 애는 누구하고 누구? B형하고 O형이네? 그럼 안 맞지?
안 되지. 베타로 가져. 맞아? 그러면 결국 디귿 아니 근데 베타로 가정 하나만은 베타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아. 알파인 경우에는 이거랑 대치되잖아. 이거 여기서 B형하고 O형.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A라면 얘는 무조건 베타여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냐? 이하나 이해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베타라고 하면은 베타를 갖고 있는 애는 누구야? A형하고 O형이란 얘기지. 그러면 A형하고 O형의 합이 53이란 얘기가 되는 거지. 맞아? 안 돼. 그러면 A가 얼마가 나와야 돼? 여기서 O형이 27명이 나왔으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 그러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맞아? 그럼 틀린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야 얘가 A면 얘가 무조건 베타여야 되는데 틀렸단 얘기는 기억이 뭐란 얘기야? 응집원 B가 되는 거고 얘가 알파여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그럼 여기다 인원수 정리해 봅시다. 그럼 얘가 이제 베타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B형하고 B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니까 뭐야? A형하고 O형이, 그지? A형하고 O형이 55명이고 합이 O형이 그래서 27명이 나오니까 A형이 뭐야? 28명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알파가 돼야 되니까 알파를 갖고 있는 B형하고 O형의 합이 53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럼 O형이 27명이니까 B형이 26명이 돼서 A형이 B형보다 많아지겠네요. 맞지? 그리고 각각의 수를 다 더해보면 요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 A, B형이 되겠네. 그러면 맞지? 요거 다 더하면 얼마냐? 60에 75에 81이니까 얘는 A, B형은 19명이다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러면은 자 응집원 기억은 B잖아. B면은 뭐랑? 항비혈청하고 응집해야 되는 거야. 맞지? 기억 틀렸고 니은 A, B형인 학생 수 얼마 나왔어? 19명 나왔다. 니은 맞는 말이 되고 자 O형인 학생 수가 B형 자 봐봐 여기서 O형인 학생 수가 B형인 학생보다 한 명 더 많네요. 그지?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다. 니은 디귿 기억은 안 된다니까? 야, 응집원 기억이 B니까 항비혈청하고 응집해야 된다고. 그지? 그럼 니은 디귿이 돼야 되겠지? 자, 12번도 이거랑 아마 유사한 문제일 겁니다. 유사한 문제일 거고 13번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야,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응집원 기억이라고 나오면 안 알려줬을 때 이게 A인지 B인지를 두 가지 놓고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12번, 13번 다 이런 식의 문제인 거니까 너희가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건 이제 뭐 숙제로 좀 풀어보는 걸로 하고 두 문제니까 자, 이제 뒤로 넘어가자. 91페이지로 갈게. 자, 드디어 유전의 원리라는 게 나옵니다. 유전의 원리. 자, 그 유전의 원리 보면은 DNA 구조, 유전자 이거 얘기 안 합니다. 이미 니네 알고 있는 거지. 통과 때 주구장창 했을 테니까. 그지? 뭐야, 모른다고 고개 까먹었어? 그러면 그냥 DNA 구조는 알 테니까. 그지? 그 뒤에 나오는 염색체 얘기만 조금 하도록 할게. 92페이지로 가볼게. 92페이지. 그 얘기 하면서 이제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목이 뭐야? 단원이. 단원 제목은 이제 유전인데 중단은 이제 1이 유전의 원리다. 그지? 이 단원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염색체, 유전자 이런 게 제일 많이 이제 언급이 되겠지? 자, 그러면 니네 DNA가 무슨 구조지?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잖아. 맞지? 이중 나선 구조고 안에 안쪽으로 염기 쌍들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결합을 하고 있고, 그지? 그럼 그때 그 염기들이 쭉 어떤 염기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염기 서열이라고 하지. 그러면 그 DNA 전체 염기 서열 중에서도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염기 서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이 DNA가 졸라 길어. 근데 이 DNA는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핵의 지름보다 DNA 길이가 훨씬 기니까 그 DNA가 핵 속에 들어있으려면 길이가 어때야 돼?
확 줄어야 돼. 맞지? 그래서 이 길다란 DNA를 어떻게 내렸어? 단백질에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감았지. 계속 감어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감겨 있는 거야. 자, 요 단백질을 뭐라고 한다? 히스톤 단백질. 몇 개? 몇 개는 안 배웠지? 8개. 팔량체라 그래.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 8개에다가 이제 DNA가 감겨 있는데 이 8개 기준 DNA가 몇 바퀴 감겨 있다? 2번 반을 감아 놓습니다. 그지? 2번 반을 감아 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중간중간을 감으면 길이가 확 줄어들겠지? 자, 그럼 이때 요 단백질의 DNA가 감겨져 있는 요 부분을 뭐라 부르지? 뉴클레오솜이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뉴클레오솜이 쫙 있는 거지. 그럼 이 전체를 뭐라고 해? 염색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염색사의 형태로 핵 속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염색사의 형태로 핵 속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현미경을 봤을 때 핵만 보이는 거야. 실처럼 풀어진 상태의 염색사로. 그러다가 특정 상황이 되면 이 염색사가 꼬이지. 꼬여서 어떤 모양을 갖게 돼? 이렇게 특정한 모양을 갖게 되지. 이걸 뭐라고 한다? 염색체라고 하는데, 풀려있던 염색사가 언제 꼬여서 염색체가 되냐면 이 뒤에 나오겠지만 세포 분열할 때. 세포 분열할 때 이렇게 풀려있던 염색자가 꼬여서 염색체가 돼. 여기 봐봐. 그러면 길다란 DNA 한 가닥이 결국 꼬인 게 이 염색체 하나인 거야. 그래서 니네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염색체 나오면 이 전체가 DNA 기인 거 한 가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세포가 2개로 쪼개지면서 내가 갖고 있는 DNA를 2개로 나눠줘야 되는데 멀쩡한 DNA 하나 반 잘라서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이 길다란 DNA를 하나를 더 만들어놔요. 그럼 그게 더 만들어 있는, 걔도 이제 염색사의 상태로 존재하겠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꼬이다 보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뭐야? 이렇게 다리가 2개인 형태가 되는 거야. 염색체가. 그래서 이때 이 다리처럼 생긴 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염색 분체다. 자, 그래서 서로 얘하고 얘는 요것도 DNA 한 가닥이고 요것도 DNA 한 가닥인데 요거 한 가닥이 복제가 된 게 얘인 거야. 그래서 그러면 갑자기 난리 나가지고 내가 리듬이 깨졌는데, 그럼 봐봐. 이 길다란 DNA에서도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특정 염기서열이 유전자인 건데, 사실 긴 DNA 안에는 되게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꼬이고 꼬여서 이 염색체가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저 지금 표시한 부분이 여기라고 하자 이거지. 여기 이렇게 유전자가 있겠지. 근데 얘랑 서로 복제됐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같은 자리에 이거랑 똑같은 유전자가 있다고. 맞아? 유전자가 있다 그렇게 똑같은. 그래서 염색 분체끼리는 서로 복제된 관계이기 때문에 뭐가 동일하다?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전자 구성 동일합니다. 무조건 동일해야 돼. 뒤에 가서 또 유전 용어를 정리를 하겠지만 우리 유전자를 보통 알파벳으로 나타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당연히 이쪽 염색 분체에도 A라는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체세포를 들여다보면 요 염색체가 예를 들어 하나 보여. 참고로 요새 염색체에서 여기 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있지? 요거 동원체라고 합니다. 동원체. 당연히 뒤에 세포 분열할 때 얘기할 텐데, 니네가 만약에 염색체의 개수를 세야 되는 상황이 오면 요거 개수 세면 돼. 동원체 하나가 염색체 하나예요. 알겠어? 그 다음에 염색 분체 하나가 DNA 하나라 그랬어. 알겠니? 그럼 지금 이 그림은 염색체는 하나요? DNA는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염색 분체가 2개니까. 알겠어? 긴 DNA 하나가 꼬이고 꼬인 게 요 염색 분체 하나란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체세포를 들여다보면 요렇게 생긴 염색체 옆에 얘랑 똑같이 생긴 새끼가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랑 모양과 크기가 서로 똑같아. 그게 꼭 두 개씩이 있어. 이 두 염색체 관계 우리 뭐라 그러지? 상동 염색체라고 그러지.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래. 그럼 왜 상동? 내가 방금 얘기해서 체세포를 보면, 자, 참고로 뒤에 나오겠지만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인데 그 46개가 항상 두 개씩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가 두 개씩 있단 말이야. 그 모양과 크기 같은 두 개의 염색체를 서로 상동 염색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가 두 개씩인 이유는 뭐겠어?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서 응애 내가 태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아빠한테 염색체 절반, 엄마한테 염색체 절반을 반반씩 물려받다 보니까 두 개인 거야. 즉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 또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인 거야.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유전자와 여기 있는 유전자는 서로 복제된 거니까 동일하다고 했잖아. 근데 이 상동 염색체도 얘랑 같은 위치에 말이야 뭐가 있냐면, 자, 만약에 봐봐. 야, 여기 있는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나의 이 머리카락 모양을 결정한다고 하자고. 그래서 보니까 내가 아빠한테 받은 이 유전자는 직모, 머리카락이 일직선이게 만들어주는 유전자인 거야. 근데 그럼 엄마도 요 자리에 똑같이 머리카락의 모양을 결정한 유전자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근데 아빠하고 엄마는 어때? 피가 안 섞인 관계잖아. 남남이었다고요. 남남이었다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 뿐이잖아. 그러면은 아니 여기 있는 이 유전자도 물론 아빠와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의 모양을 결정하긴 하겠다만 아빠처럼 직모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곱슬머리가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일 수도 있더라는 거지. 근데 아무튼 자, 엄마하고 아빠한테 물려받은 한 쌍의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있어.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이 두 개의 유전자를 우리가 뭐라 불러? 대립 유전자.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립 유전자끼리는 유전자가 어떻다? 같다 다르다. 같을 수도 있고 이 정말 중요한 거야. 같다고 해도 안 되고 다르다 해도 안 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자, 대립 유전자끼리는 유전자 구성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알겠니? 대립 유전자끼리는. 그래서 무조건이야. 대립 유전자 한 쌍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이걸 뒤에 가면 이제 형질이라고 표현하겠지. 알겠니? 그래서 일단 그걸 좀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 그래서 거기 93페이지에 보면 상동 염색체 그래서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라는 건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서로 같은 형질을 결정해주는 한 쌍의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를 한다. 중요한 건 이게 서로 엄마 거 아빠 거라고 한다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엄마 아빠는 피가 섞인 관계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이제 뭐 거기 이제 나오지만 사람은 염색체가 46개가 있거든. 야,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인데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는 10,000개에서 15,000개 정도 된대. 그럼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 자, 염색체 하나가 결국 DNA 하나인 셈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 몸에는 그러니까 세포 하나당 DNA는 46개밖에 없어. 근데 유전자는 10,000에서 15,000개란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야? 하나의 DNA 안에 유전자가 다른 위치에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그게 결국 꼬이면 염색체니까 우리가 이 염색체를 봤을 때 이 하나의 염색체의 서로 다른 위치에 이렇게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을 수 있더라 이 말이야. 알겠니?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을 수 있더라는 거. 알겠어?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핵형과 핵상이라는 게 나와. 핵형과 핵상. 자, 이것도 어렵지는 않은데 용어의 그 개념 뜻만 알면 돼. 핵형, 핵상.
자, 의미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핵형은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자, 염색체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가 분열할 때만 보이긴 한데만 그 세포 분열하고 있는 세포를 내가 관찰했을 때 염색체가 보일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보이는 염색체의 모양. 자, 염색체의 모양. 그 염색체의 크기. 그 다음에 염색체의 뭐야? 개수. 이런 것들 다 통틀어가지고 그 생물마다 갖고 있는 이 염색체의 모양, 크기, 개수와 같은 특징을 우리가 핵형이라고 하는 거야. 반면에 핵상은, 자, 핵상은 쉽게 말하면 그냥 염색체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개수.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핵상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단상이라는 게 있고요. 복상이라는 게 있어. 자, 우리가 핵상은 알파벳 N으로 쓰거든? 야, 단이라는 게 뭐, 혼자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단상은 우리가 보통 N이라고 쓰고, 복상은 EN이라고 씁니다. 그지? 더 쉽게 얘기해줘? 니네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중3 때 배웠던 세포 분열 갖고 얘기하자면, 체세포 분열이라는 게 있고,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게 있지. 그래서 체세포 분열하면 체세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생식세포 분열하면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체세포는 무조건 핵상이 복상이야. EN이야. 체세포는. 그런데 생식세포는 핵상이 무조건 단상 N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뭐냐면 여기서 EN이라는 건 뭐야? EN. 상동염색체를 뜻하는 거야. 내가 어떤 세포를 들여다봤는데 염색체가 몇 개가 보이건 간에 두 개씩 항상 짝지어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세포 안에 상동염색체가 보이면 걔는 핵상이 EN인 거야. 상동염색체가 안 보이면 걔는 핵상이 N인 거야. 알겠니?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얘는 모양, 크기, 개수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 그랬고 얘는 따지면 개수만 따지는 건데 거기 이제 밑에 그림 나와 있지만 봐. 뭐 그 위에 나와 있는 뭐 염색체의 개수가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단다. 종마다 다르고, 종마다 일정한 수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그거 우리 뭐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니까. 야,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삼각형, 도형으로 표시해 볼게. 내가 어떤 세포를 들여다봤어. 자,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들여다봤어. 얘를 들여다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 자, 얘는 염색체가 몇 개인 거야? 6개인 거야. 맞지? 얘도 일단 몇 개인 거야? 6개인 거야. 자, 우리가 핵상을 표시하라 뭐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핵상을 표시할 때는 N이냐 EN이냐 표시하고 는 몇 개 개수 써주는 거거든. 그러면 똑같은 6개인데 얘는 그 6개지만 2개씩이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잖아. 그러니까 상동염색체가 보인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핵상이 얼마가 되는 거야? 2얘는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정주성 여기 봐야지. 그 다음에 얘도 6인데 근데 얘네들은 지금 서로 한 개씩밖에 없는 애잖아. 그럼 얘는 핵상이 뭐야? N이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얘는 그러면 뭐야? 어떤 생물의 체세포인 거야. 그럼 이 생물은 염색체수가 6개인 거지. 니네 왜냐면 일반적으로 염색체수가 몇 개냐 물어보면 그게 체세포 염색체수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이 생물은 체세포 염색체수가 6개인 거야. 근데 얘는 N이 6이니까 이건 뭐야? 이거는 어떤 생물의 생식세포를 나타내는 거지. 그러면 이 생물의 체세포의 염색체수는 몇 개야? 무조건 곱하기 2에서 12개가 되는 거야. 그죠? 왜냐하면 생식세포 분열을 한 생식세포가 얘도 애초에는 체세포였거든. 체세포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얘가 생식세포 분열해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EN과 N의 차이. 그죠? 그럼 염색체 수까지 같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핵상이 같으려면? 그러니까 핵상이라는 건 염색체 개수가 몇 개이냐를 떠나서 그 개수가 서로 2개씩 짝을 이루고 있냐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요 그림 무시하고 야 이렇게 나왔어. 2에는 10이라고 나온 거야.
그럼 얘하고 얘는 핵상은 뭐야? 같은 거야, 같은 거. 둘 다 2n이고 둘 다 n이면 얘네들은 핵상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개수가 같다고 해서 핵상이 같은 게 아니라, 얘기했지만 그 개수가 몇 개든지 간에 두 개씩 짝을 이뤘냐, 혼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얘네 둘 다 2n이면 얘네 둘은 핵상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뭐가 다른 거야? 핵상은 같은데 염색체 개수가 다른 거지. 그럼 뭐가 다른 거야? 핵형이 다른 거야. 왜냐, 아까 핵형이라는 거는 염색체의 모양, 크기, 개수 이런 거 다 포함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수가 같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자, 여기 봐. 자, 이렇게 돼 있어. 얘 핵상 얼마? 지금 두 개씩 있으니까 얘 핵상은 2n이야. 맞지? 게다가 6개야. 그럼 얘도 2n은 6이고 얘도 2n은 6이야. 그럼 얘네들은 뭐는 같은 거라고? 일단 2n인 거니까 이 둘이 핵상은 같은 거야. 근데 뭐는 다른 거야?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면 선생님 둘 다 6개니까 그럼 핵형도 같은 거 아니냐? 모양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개수가 같아도 모양이 다르면 핵형이 다른 거고, 그지? 뭐 예를 들어서 모양이 같아도 개수가 다르면 또 핵형이 다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핵형과 핵상의 의미만 아시면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핵상은 어려우면 n이냐 2n이냐. 둘 다 n이면 얘는 핵상 같은 거, 둘 다 2n이면 같은 거. 알겠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핵형은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범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더라 하는 얘기야. 이제? 자, 그래서 뭐 뒤에 보면은 사람의 염색체 그래가지고 상염색체, 성염색체 뭐 나오는데 자, 요건 뭐 좀 이따 얘기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그 94페이지 뭐 어려운 거 아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뒤로 좀 넘어갈게요.